안녕하세요. 공기업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또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영화에 관련된 공기업에 관련된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는 민영화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거의 죽는다 아닌다 수준으로 예전에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민영화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민영화라는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특히 지금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공공부문의 어떤 그 조직을 그 민간으로 넘기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죽는다 안 죽는다, 뭐 사냐 마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16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맨 위에 줄이에요.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는 국민이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 공기업, 시장 중에서 누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자, 이 의문은 이거는 국가가 없어질 때까지 아마 계속돼야 되는 논쟁인데요. 과연 국민들이 소비하는 수많은 재화 그리고 서비스, 용역을 누가 생산을 하고 누가 공급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효율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듣는 분이 4학년이실 것 같은데, 최소 투입을 해서 최대 산출,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은 기업은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고요.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167쪽에 중간에 공기업과 일반 기업의 효율성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이나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크게 바뀐 것이 없고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재화, 서비스, 용역을 누가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떤 시대적인 환경,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런 거예요. 우리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강의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를 정부가 공급할 거냐, 공기업이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기업이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행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이라는 단어 또는 공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정부의 어떤 그 법률, 재정, 그 다음에 인력, 조직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포함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근 4년 내내 들었다고 지금 저는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부에서 무언가 단돈 1원이라도 뭔가를 지원을 하겠구나, 투입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좀 많이 넘어갈게요. 172쪽입니다. 172쪽에 세입의 증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은 세입의 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재정 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적자의 어떤 비율이 늘어나고 적자의 액수가 늘어나면 일반 정부도 기업보다는 덜 하겠지만 상당한 부담을 안게 돼 있고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당장 쓰는 돈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가 당장 이번 달에 쓸 돈은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에 쓸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 일반적인 개인이 돈을 쓰는 거하고 이 비슷한 원리예요. 내가 지금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내년에 당장 무조건 지출해야 되고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이 생겨요. 그게 벌써 보여요, 내년에. 그러면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과 다르게 정부는 액수 단위가 커요. 뭐 1억, 2억짜리도 있지만 10억, 100억, 1000억짜리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많이 해서 약간이라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적자 감축의 목적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175쪽에 민영화 찬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는 민영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쯤 그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당신은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쓸 거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쓸 거냐.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한 번쯤 그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문제에서 한 번쯤 그거를 입장을 좀 밝혔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왜냐? 공기업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을 뿐더러 민영화에 대한 그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업만 듣고, 아 그래? 민영화, 뭐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민영화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당시에 교수님께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쪽 답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내가 왜 찬성하고 내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답안지에 적어서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5쪽에 민영화 찬성론이라는 부분이요. 자, 경제활동이 기업이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유재산권에서 출발해서 경제 운영보다, 자, 공기업이 경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일반 기업이 운영을 해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민영화 찬성론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쪽입니다. 176쪽에 위에서 10번째 줄 정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울러 민영화된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자, 승진 그리고 성과급, 일 잘하면 더 받는 그런 적극적인 유인 동기는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부 민영화 찬성론자의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맞아요. 자, 그런데 177쪽에 민영화 반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영화 반대론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 중간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중간 시작하는 문단이요. 민영화 반대론자는 민간 소유가 반드시 효율적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민영화 자체가, 그리고 그냥 민간 영역, 시장 영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즉시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이죠.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민영화 자체만으로는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8쪽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상황적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민영화하면 효율적이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민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영화 반대론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7번째 줄이요. 경영의 효율성 논의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저는 크게 뭐 틀리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불과 한 20년 전에는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대학교 안에서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미 민영화 될 거는 웬만큼 됐고요. 경영의 효율성, 이걸 누가 하든지 간에 좀 잘해보자 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전에는 정부가 기업의 기업의 어떤 운영 방식을 잘 도입을 했죠. 이게 신공공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뭐 기업보다 뭐 그렇게 못할 것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경영의 효율성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죠. 누가 하든지 간에 잘하냐 못하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 문제가 현재 그 이 공기업 논의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78쪽의 맨 아래줄이요. 178쪽의 맨 아래줄인데, 이 일반 기업과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어요. 이거는 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정부의 것을 기업으로 넘겼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공기업, 정부와 기업 중간에 위치한 공기업일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8쪽의 맨 아래줄이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 수행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되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영역은 돈이 안 되는 분야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공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9쪽에 딱 중간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광고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79쪽의 중간입니다. 광고 비용이 고스란히 생산 비용의 이전, 생산 비용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공기업이나 기업이 이제 그 겪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더 수익성을 좀 얻고 싶은데 경쟁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광고 비용을 투입하게 돼요. 지하철 광고, 뭐 전단지, 버스 광고 등등의 광고의 그 어떤 위치나 수단은 많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도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돈이 광고 비용에 투입될 돈만큼, 자, 국민들 또는 소비자, 고객이 그만큼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9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느냐 마느냐 가지고 옛날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공기업을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에 매각할 경우 반국민 정서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179쪽의 맨 아래줄입니다. 반국민적 정서. 간과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고 말겠다, 또는 심한 말로 난 여기서 자살하겠다, 분신 자살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도 이러한 이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면 분명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죽겠다, 자살하겠다 등등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2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어마어마했던 일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났었고요. 이게 요새 이제 그 집회 시위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른 형태로 굉장히 강한 집회 시위가 일어났었고요. 관심이 전혀 없는 이제 국민들조차도 언론이 계속 나오니까요, 관심을 가지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이 소재예요. 이게 민영화라는 게요. 지금 이제 저도 그걸 이제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봤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감이 좀 더 없으실 건데 엄청난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민영화의 찬반론, 이것보다도 경영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걸 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